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자녀 입시 비리와 또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조국 전 장관 항소심의 판단도 같게 나왔습니다. 쟁점이 된 혐의는 모두 5가지인데 크게요. 어떻게 유무죄가 엇갈렸는지 속보 알아보고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인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큐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납니다.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는 의대 증원과 이에 따른 의사 총파업 문제 다뤄보고요.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 조국 전 장관 판결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는데 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오늘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근거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꼽았는데요. 원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했지만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한 거여서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경우 장기간 수영 생활로 건강이 많이 망가졌고 아들이 입시 비리로 취득한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양형은 일부 달라졌지만 세부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1년 전 1심과 거의 같았는데요. 먼저 조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의 서울대의학 전문대학원 입시 관련 부정행위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아들의 조지 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 등 8가지 범죄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나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위조, 은닉 교사 혐의는 1심처럼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선고가 나온 직후 조 전 장관은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 전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당장 말할 수 없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혀 사실상 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나흘간의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지금 YTN 취재 기자들이 귀성길 주요 길목에 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안동준 기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양동훈 기자는 따뜻하게 차려입었는데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대전 복합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서울역 상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귀성 행렬이 벌써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분주해 보이네요. 네, 퇴근 시간을 앞두고 이곳 서울역은 벌써 귀성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시민들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한데요. 귀성길에 오른 시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엄청 좋죠. 아무래도 저보다는 할머니가 아무래도 딸이 손녀가 보고 싶어가지고 아마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모두 2,800만 명 정도가 이동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지난 설 연휴와 비교하면 이동량이 2.3%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전국 각지로 594만 명이 이동할 전망입니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전체 이동 인구의 20% 이상이 오늘 하루에 집중되는 겁니다. 주요 이동수단인 열차를 운영하는 코레일도 특별 수송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KTX와 일반 열차 모두 평소 대비 28회 운행을 추가해 오늘부터 연휴가 끝날 때까지 하루 평균 700차례가 운행됩니다. 이에 따라 좌석도 평소보다 하루 2만 석이 늘어서 연휴 5일 동안 171만 3천 석이 공급됩니다. 하행 성원 예매율은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94%를 넘겼고요.
경부선이 98.3%, 전라선이 95.4%, 호남선이 94.9% 순입니다. 자동차로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520만 대로 지난해보다 3.1% 증가했습니다. 이동량은 설 당일인 모레가 가장 많고 오늘과 내일 순으로 도로의 정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장거리 운전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졸음에 빠질 수 있는데요. 2시간 정도 운전을 하셨다면 근처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분주한 서울역 상황 살펴봤고요. 대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동훈 기자, 터미널은 상대적으로 좀 한산한 것 같은데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하차장에는 시민들을 태운 버스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 손에 무거운 여행 가방, 다른 한 손에는 가족들에게 늘 선물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시민들의 모습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만났던 머나먼 호주에서 4년 만에 고향을 찾아왔다는 시민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친척분들도 뵌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번 인사도 다 드리려고 일부러 명절에 맞춰서 왔습니다. 여수 여행 이제 아버지가 가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여수를 갈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대전으로 오는 버스는 이미 빈자리를 찾기 힘들고 대전에서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로 가는 버스도 거의 매진입니다. 반대로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는 아직 자리가 넉넉합니다. 설날 민족 대이동에 발맞춰 각종 대중교통수단들 모두 공급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고속버스는 평소보다 20% 넘게 늘어난 2만 4천여 회가 운행되고 시외버스도 대폭 증가한 7만 7천여 회 운행합니다. 또 예비 차량으로 고속버스 137대와 시외버스 391대를 확보해 수요가 증가한 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비행기와 연안 여객선도 평소보다 운행 횟수를 대폭 늘렸고 심야에 도착하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의 버스와 지하철은 늦은 밤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귀성길에 나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바로 승용차인데요. 전체 이동인구의 91.9%가 승용차로 고향을 찾을 거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정체도 극심할 거로 우려됩니다. 바쁘다고 지정차로를 위반하거나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을 하시다가는 드론이나 암행 순찰차에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나흘 동안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휴게소와 졸음쉼터에 임시 화장실을 확충하고 지원 인력도 추가 배치했습니다. 또 휴게소에서는 간식 일부를 최대 33%까지 할인한다고 하니 긴 귀성길에 지칠 때면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명절이 왔구나 하는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준, 양동훈 기자였습니다. 두 기자 모두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의대 정원이 2,000명이나 증가하면서 재수생뿐 아니라 대학생, 또 직장인까지 의대 입시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네, 최상위권 의대 쏠림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자리가 이공계 지망생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거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해 동안 의대 입학을 목표로 공부해온 학생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 발표는 희소식입니다. 의과대학 문턱이 낮아질 거란 기대감에 N수생뿐 아니라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계속 의대를 지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의 폭이 넓어졌고 제 친구들도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회가 좀 더 열렸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고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는 친구도 많아졌어요. 특히 전체 모집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면서 오는 4월 지역별 정원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기존보다 2배 가까이 급등할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지방 유학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정원 확대의 한 70% 정도는 지방대학에 편중이 될 것 같고 또 그중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의 폭은 지방권 학생들에게 상당히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최상위권이 의대로 쏠리면서 생기는 빈자리가 다른 이공계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거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치대나 약대,
한의대나 지방의대로 연쇄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2,000명이 증원이 되면은 좀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쫙 올라가는 거니까 좀 더 이제 의대 말고 다른 데 지망하는 애들도 같이 이제 상위권 애들이 빠져주면 거기로 가기 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의대 정원 증가로 분주해진 대형 학원들은 설 연휴 직후 이공계 최상위권 입시 전략 설명회를 잇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올해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 데 이어 간호대 입학 정원도 1,000명 증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 입학 정원을 23,800여 명에서 24,800여 명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대 입학 정원은 지난 2008년 11,000여 명에서 지난해 23,000여 명으로 2배 정도 늘었지만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5.3명으로 OECD 평균 8.4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9학년도 대입부터 해마다 700명씩 꾸준히 간호대 정원을 늘려왔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조규용 장관과 함께 이번 의대 정원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먼저 관련 기사들을 좀 더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 의대 증원 규모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발표가 임박했을 때만 해도 뭐 1,500명 선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000명까지 갔거든요. 네. 자, 2,000명이라는 숫자까지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그 10년 뒤인 2035년에 의료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이번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전문가의 그 분석에 따르면은 한 15,000명 정도가 부족한데 그 중에 10,000명을 저희가 의대 정원 확충을 통해서 그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의대 정원이 19년간 동결이 되어 왔습니다. 만약에 매년 조금씩 늘려왔다면은 이번에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되던 초기, 그러니까 지난해 네. 중반 이후였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많으면 1,000명 정도라는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점점 지금 숫자가 커진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 정도 규모를 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1,000명 규모가 언론에서 나왔을 때 저희가 네. 이제 부인을 했고 저희는 한 번도 특정 규모를 언급하거나 그다음에 정해놓고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요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수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장기적인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이번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하나씩 장관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큰 네. 틀에서 사실 이번 주제를 놓고 여러 전문가를 놓고 저희가 대담도 많이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정부에선 의대 정원 확대만이 해법이다. 필수 인력 부족에 대해서 또 네. 의료계에서는 그것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좀 더 정부의 입장이 좀 강경해 보이거든요. 네. 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인력 확충은 꼭 필요한, 그러니까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지만 네. 그것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 2월 1일 날 대통령님을 모시고 필수 의료 정책 4대 패키지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의협에서 요구하시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공정한 그 보상, 그다음에 네. 근무 여건 강화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패키지 안에 그래도 네. 정부에선 나름대로 의사들의 입장을 많이 담은 것으로 물론 협상 과정은 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좀 현장 목소리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암만 해도 그동안 정부가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과제를 네. 발표를 하고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저희는 그걸 확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정책 패키지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네. 의대 정원 확충도 같이 가야 됩니다. 정부가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정책에 여러 가지 반대 이유가 네. 있습니다만 네. 지금 네, 한번- 잠시만요. 네. 네, 장관님을 모시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또 그 정부 청사에선 복지부 차관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잠깐 들어보고 장관님 또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오늘까지 3차례 중수본 회의를 진행했고 중앙과 지자체에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업이 시행된 의료기관은 없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살익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과 중수본을 운영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 태세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설 연휴 기간 아픈 국민들에게 진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합니다. 의료진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의료 제도는 함께 논의하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바꾸어 가겠습니다.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온 사법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들께서는 집단 행동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집단 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지역과 필수료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끝까지 지지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방안 발표에 대해서 이제 박민수 차관이 브리핑을 했고 또 장관님 말씀하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의료인들을 향해서 집단행동이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주문도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장관님께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의료계 의사들 입장은 의사단체 입장은 일방적인 좀 정책 추진다는 반발이거든요. 왜 계속해서 일방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수차례 만나고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저도 뭐 그게 의문인데요. 네. 저희가 의료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하고 130여 차례 이상 만났고요. 특히 이해관계자분들 중에서 의료계와는 또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작년 1월부터 27차례 정도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의대 정원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그 수가 인상이라든지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저희가 충분히 담아가지고 지난 1일 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약속드린 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관님 일단 연휴 이후에 파업을 하겠다는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고 진료 차질까지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상황인데 혹시 연휴 때라도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물밑 어떤 협상이라도 좀 있는 게 있을까요? 방금 차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언제나 대화할 용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그 비상진료 대책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전공의 분들은 병원 응급 수술에서 거의 비중이 30 내지 40%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거에 이제 그 진료를 거부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진료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비상진료 대책을 통해 가지고 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두 번째는 만약 그게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준다고 한다면은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지금 방금 그 박민수 차관이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런 그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만약에 의사들이 업무 복귀에 불응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뭐 면허 박탈까지 좀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예. 법에 따르면은 업무 복귀 명령에 반해서 집단 휴진에 동참하거나 이를 이제 방조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법상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업무 네. 개시 명령 전에 지금 사직서 네. 움직임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복지부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 명령을 네. 내린 상황인데 네. 이 전공의들의 진료 업무를 거부할 경우 이런 것도 좀 의료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대응하는 건가요? 예, 당연합니다. 지금 이제 집단 사직의 일부는 뭐 정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네. 어떤 경우는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 의료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 네. 의료단체들, 의사들이 이번 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갑자기 2,000명을 늘리게 되면 그 2,000명에 달하는 의대생들을 가르칠 사람이 있느냐, 이 교육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저희가 요번에 이제 2,000명을 결정하게 된 것은 아까 제가 거시적인 장기적인 이제 수급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미시적으로도 일단 그 각 대학으로부터 40개 대학으로부터 수요를 받았습니다. 수요가 2,000명에서 한 4,000명까지 수요가 있었는데 가장 작은 숫자가 2,151명입니다. 이 숫자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을 했습니다. 네. 점검 결과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총정원을 결정을 했으니까 교육부에서 대학별 이제 정원 배정을 할 텐데 이때에도 저 교육 여건을 꼼꼼히 재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할 경우 네. 정부가 직접 지원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장관님을 모시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또 의사단체 입장은 저희가 자막으로 준비했으니까 비교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논리 중에 크게 하나가 건보 재정 적자 문제, 네. 또 하나가 또 다른 쏠림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난 정원을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그게 또 다른 쏠림 현상을 낳을 것이다라는 우려인데, 자, 늘어난 정원을 교육 비수도권 위주로 배정한다는 큰 틀도 밝혔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저희가 원칙상 이제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학교별로는 의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옆에 협력 병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역 의료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각 대학의 수요와 여건 분석을 통해서 차질 없이 그렇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도 사실 뭐 지역 의료기관에서 네. 수억 원대 연봉을 제시를 해도 의사를 못 구한다. 이런 네. 지금 상황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책으로 의사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지역에서 이제 의사들을 네.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진국의 경험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역에서 오래 머무르시면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지역에서 학교를 나오시고 수련을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인재 전형을 현재 40%에서 60%로 확대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선택에 의해서 계약형 필수 의사제에 이제 그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파격적인 정주 지원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지역 의료 인프라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의사 한 분이 치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협진이 중요한데 저희가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투자해서 지역 의료 혁신을 하고요. 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의료 발전 기금도 해가지고 재원이 뒷받침돼가지고 단계적으로 차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저희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최근 다루고 있는데 결국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가 좀 아쉽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전문의 배출까지
증언하는데 실질적 증언하는데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안에 시간을 좀 당장 효과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한 가지. 그리고 공공병원 어떤 지원책도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은가. 병행하는 정책이 좀 부족하다 이런 아쉬운 대목들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두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하나는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노력과 헌신에 걸맞는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을 해서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법 만들기 전에 중과 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 감면을 적극 적용하는 오늘 법무부의 지시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도 현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중증, 응급, 소아 불만 등 필수 분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을 하되 형 체계로 그게 제대로 보상이 안 되면 보완적으로 공공정책 수가를 가산을 해드리고 또 대안적 지불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정당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개혁 특별위를 이제 구성해서 예. 이제 논의하시겠다 이런 네네. 계획을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박민수 차관을 통해서도 저희가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의료계의 반발이 굉장히 이제 거센 상황이고 만약에 정말 파업을 하게 되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고 결국에는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떤 좀 대비책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진료 대책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공공병원의 근무를 연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다든지를 통해 가지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고요. 두 번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언제나 의료계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라도 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조규용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방송된 KBS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며 아쉽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국민이 걱정을 안 하도록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단호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고 어쨌든 이런 제2부속실을 비롯한 그런 제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슈 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네,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두고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사과 없는 뻔뻔한 태도라며 혹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진솔한 생각을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사과 없이 뻔뻔하다, 진솔하다. 여야 반응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끝내 대통령이 사과는커녕 유감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화로 끝난 빈껍데기 대담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뇌물을 받든 사기를 치든 몰카에 찍히면 모두 죄가 아닌 게 되느냐며 대통령의 정치 공작 언급을 두고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조장하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대담인 것 같다는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며 집무실을 옮기는 명분으로 삼았지만 지금 구중궁궐에서 제왕적 권력에 취해 있는 것은 자신이지 않은가 되돌아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는 앵커, 뇌물성 명품백 불법 수수 문제를 아쉽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공작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공감했고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평가를 평가하지는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시계 몰카 같은 거 그런 걸로 찍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총선에 즈음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가 터뜨린 거고.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는 있죠. 다만 그 전후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할 만한 점이 있었다. 또 그것도 사실이고요. 또 대통령이 녹화대담으로 민감한 질문을 피했다는 지적에는 그런 평가는 국민과 언론이 하는 것이고 대통령직에 무게도 있으니 일도 양단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총선 이후 김건희,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동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이 문제를 총선 전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략화하고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총선 앞둔 정치권 동향도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3선의 김태호 의원을 비롯한 중진 3명을 잇따라 낙동강 벨트로 차출한 국민의힘에서는 추가 험지 출마 요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총선 승리의 교두보로 만들어 달라는 당의 명령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추가 발표 가능성에 대해 정말 이기고 싶다고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고 사랑받는 공천을 하겠다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통령 참모 출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도 서울 강남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앞서 언급한 문재인 정부 인사 책임론과 관련해 친문과 친명 간 이른바 문명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SNS에 지도부와 당직자들을 향해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치유와 통합의 길을 요청했습니다. 윤건영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패배는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선 덧셈 정치를 해야 하는 만큼 지도부가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라고 다 빼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가운데 제3지대는 합당을 전제로 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추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 2차 회의를 가진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3당과 민주당 탈당파 원칙과 상식은 내부 조율을 거친 뒤 오후 6시쯤 추가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결론을 못 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뭐 이제 통합공관위 구성과 비례대표 선출 원칙 이런 거에 대한 미세한 합의들은 이끌어냈는데요. 통합공관위 구성과 비례대표 선출 원칙 등에 대해 일부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당명과 지도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포인트 오르면서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4일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NBS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56%로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6%포인트가 올랐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로
4%포인트가 올랐고요. 더불어민주당 30%를 유지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무당 측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진 2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 86 운동권 청산론에 대한 여론은 공감한다는 응답자 51%, 공감하지 않는다 38%로 나타났고요. 검찰 독재 청산론에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 58%, 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5%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 의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시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임 의원은 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300만 원짜리 돈 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녀 입시 비리 또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리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이어가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때 그 판결 내용이 2심에서 계속 유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선고형부터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바로 직전에 항고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항소심 2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혐의점 간략하게 보자면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감찰을 무마해서 어떤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 크게 두 갈래로 이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1심과 동일하게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보았고요. 네. 물론 조국 전 장관이 이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퉜지만 이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1심과 동일한 논리로 이 두 부분, 이 직권남용 부분 그리고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징역 2년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심에서 유죄에 나온 두 개의 혐의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지 않으면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법정 구속은 면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심 당시에서도요.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 구속은 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전경심 이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9월에 이미 가석방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사실상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의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맞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2심에서도 구속은 면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 이후에 구속 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법원 판단까지는 좀 얼마나 걸릴까요?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도 2심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이번 사건은요.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네. 이미 4년 정도가 흘렸죠. 기소부터 지금 2심 판단 받는 데까지 4년 걸렸고요. 네. 1심에서 항소심까지도 1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네. 사안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여러 가지 쟁점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만큼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었고 네. 항소심도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상 다른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많이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빠른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언제 나올지 물론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좀 정가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전국 대담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석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판단, 2심 판단만 놓고 좀 사법적인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데 자, 유죄를 받았던 주요 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하나, 또 감찰 무마 혐의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자, 2심 재판부 판단 어떤 배경을 한번 해석해 보시죠. 네.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번 재판 아버지로서의 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의 조국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아버지로서의 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아들과 딸의 입시 비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략히 요약해 보자면은 인턴 확인서 같은 것들을 허위로 작성했다. 내지는 그 기하관 같은 것들을 허위로 작성을 하는데 관여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를 제출함으로써 어떤 대학의 입학 사정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 네. 이 아들, 딸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이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요. 뭐 대학교 등의 업무 방해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정수석으로서의 부분, 그 유재수 전 부시장의 어떤 감찰 무마 의혹인데요. 네. 이 문정수석실에서 이 감찰 행위에 대해서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이 점에 대해서 직권 남용, 민정수석이라는 그런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 1심 판단, 그리고 2심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혐의가 인정이 되었고 네. 사실상 이 혐의 둘 다 모두 이 사정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얼마만큼 관여했는가 내지는 자녀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얼만큼 인지할 수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4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녀 입시 비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확정이 났기 때문에 사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 부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좀 포인트를 맞춰서 항소심을 임했는데 네. 이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았고 적어도 관여했다거나 조국 전 장관의 PC에서 나왔다거나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되어서 이 부분 역시도 항소심에서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조국 전 장관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을 근거로 아마 항소 의사를 밝혔거든요. 상고 의사를 밝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대법원에 간다면 아까 그 보여주신 혐의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세세하게 보면 12개, 더 크게 보면 5개, 더 크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조국의 혐의, 또 민정수석으로서의 조국 전 장관의 혐의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앞으로 이제 대법원에 가면 어떤 점이 좀 쟁점이 될까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유죄로 나온 부분은 자녀 입시 비리 문제, 그리고 이제 직권 남용 부분, 이게 감찰을 무마했다는 이 부분 먼저 보자면요. 사실상 항소심까지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고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매우 많이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을 다시 다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대법원은 사실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질 수는 없고요. 물론 새로운 증거라던가 추가적으로 이를 뒤엎을 만한 뭔가가 등장한다면 모르겠지만 네. 사실관계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일단 무죄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라던가 증거인멸 혐의는 역시 1심과 동일하게 무죄 이 부분이 나왔는데 네. 이 부분 역시도 사실 지금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론 다른 재판이지만 같은 자료, 같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대법원 판단까지는 사실 예측이 아직은 너무 항소심 나온 지 바로 하루 오늘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어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까지는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경심 전 교수를 포함해서 조국 전 장관 말고도 이번 의혹 관련해서 같이 선고받은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도 그렇죠.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역시나 판결이 같게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요. 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4년형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번 재판은 이제 아들 입시 비리에 대한 혐의였습니다. 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좀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이제 대학원직을 이제 유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부분들이 가만히 되어서 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좀 감경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감경이 되었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 직무 남용 문제가 되었던 민정수석과 관련된 그런 감찰 무마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그 부패 비서관에 대해서는 똑같은 판단. 그러니까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네. 박형전 전 부패 비서관에 대해서는 무죄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관련 인물 항소심 선고 결과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튼 다시 정리해보면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비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됐고 2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좀 짚을 필요가 있는데 장학금 부정수수 의혹의 경우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2심도 같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 조국으로서의 혐의에서 입시 비리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조민 씨가 이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금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장학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으로 공공하다면 장학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성적을 확인해 보니 사실 성적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검찰 조사 결과 그리고 이 재판상에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 장학금을 주었는가를 보았을 때 오히려 이제 부산대 의대 측 장학금을 준 측에서는 좀 성적을 좀 고취시키려고 좀 더 잘해보자는 그런 격려의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재판부에서는 이건 받아들여질 수 없다. 결국 그렇다면은 조민 씨 때문에 이 장학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후광 때문에 이 장학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았거든요. 그렇다면은 뇌물죄를 이름 떠올릴 수 있잖아요. 뇌물죄의 적용을 보자면은 그렇다면 어떤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 실질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영향을 끼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측만 무성했지만 기본적으로 부산 의료원장 자리를 놓고 거래했냐는 그런 검찰 측의 주장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입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부산 의료원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추측만 있을 뿐 확인된 바가 없어 뇌물죄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요.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었고요. 1심과 동일하게 이 부분을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에게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 부분을 동일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다만 청탁금지법 품목에 해당된다.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공직자 신분으로. 자, 그런데 이게 600만 원이거든요, 장학금이. 그래서 청탁금지법 기준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뭐 분기별로 봐야 될 뭐 그런 쟁점도 있었는데 그걸 액수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조 전 장관이 이걸 직접 받았느냐도 쟁점이었는데 이번 항소심 판단에서 어떤 좀 근거로 판단한 건가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이 돈, 이 600만 원에 대해서 최대한 쪼개기를 시도했습니다. 이 재판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학금이라는 것은 결국 대학원의 등록금을 의미하는 것인데 등록금은 그렇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니까 그럼 반으로 나눠서 그 금액을 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게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산 의료원장, 정 부산 의료원장에 대해서 정경심 씨는 이 사람을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이제 검찰 조사 결과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모두 조국 전 장관만을 알고 지낸 사이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조민 씨가 이제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에게 지금 교수님이 뭐 이런 부분을 내용을 전해달라고 하셨다. 이런 문자 메시지 등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이 부분을 뭐 분기로 나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1회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거고 본인이 다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서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감찰 무마 의혹도 짧게 짚어주시죠. 2심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감찰 무마 의혹이 사실 이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주된 형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유재수 당시 이 부시장에 대해서 감찰이 시작이 되었고 실제로 감사 결과 다량의 어떤 비위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골프장 접대를 받는다거나 고급 뭐 차량을 제공받는다거나 하는 비위가 접수가 되었는데 이 사실은 당시 이 감찰관들을 통해서 결국 조국 전 장관에게까지 민정수석에게까지 전해지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무마를 하라는 그런 외압을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혐의를 받았고요. 그렇다라면은 이제 자신의 밑에 있는 민정수석실 내의 그런 감찰팀의 감찰 행위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직권을 통해서 직권 남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은
경우에는 나는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렸다고 밝혔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고 했고 네. 이런 점들이 인정이 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런 부분이 제대로 통보가 됐다면 이 유재수가 어느 정도 제재를 받고 형사 처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면하고 이제 대기 발령만 받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제대로 이제 업무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외압을 강요했다는 증거다라고 보아서요. 동일하게 1심과 동일하는 논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밖에도 사모펀드 투자나 차명 주식 보유 부분은 1심에서 무죄였는데 오늘 항소심 결과도 무죄로 그렇죠. 나왔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대법원까지 얼마나 걸릴지 좀 뭐 예상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혹시 검찰 항소 여부는 지금 아직 네. 나오지 않았거든요. 상황이 좀 반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검찰에서도 아마 충분히 항소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5년을 구형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도 상고가 가능할 네네. 것으로 보이고요. 상고죠. 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사실 상고를 이미 하겠다고 바로 밝혔잖아요. 네.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또 지리한 법정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총선 출마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아직 지금 형이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항소심이 선고된 단계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일단 출마 자체에는 무리가 네. 없지만 만약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게 된다면 이제 당선이 되더라도 그게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까지 앞으로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정가에서 여러 해석이 나올 텐데 일단은 총선에서 신당 창당 혹은 출마 가능성을 시사까지 한 상태거든요. 오늘 2심 판단 이후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공직선거법을 한번 근거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출마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다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겠죠. 예. 지금 1심도 아니고 항소심에서까지 유죄, 확정 판결,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판결을 뒤집으려면 정말 새로운 증거 내지는 정말 다른 법적인 논리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리걸 리스크라고 하죠. 네. 그런 리스크가 상당한 상황은 만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출마 의사도 지금 곧 밝힐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우의 수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그렇다면 만약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수칙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연휴 하루 앞두고 일찌감치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 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는 벌써 곳곳이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차들이 보이는데 고속도로 차량 흐름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전부터 차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제 뒤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평소보다 일을 일찍 마치고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이 속속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막히는 구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퇴근 차량까지 합류하면서 정체가 극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정체는 잠시 뒤인 오후 6시 최고조에 달했다가 연휴 첫날인 내일 저녁 8시쯤부터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에만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차량 542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고속도로 CCTV 화면 보시면서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나들목 상황입니다. 화면 오른쪽 서울 방향은 차량 흐름이 원활한 것과 달리 화면 왼쪽 부산 방향에서는 차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 보시겠습니다. 이곳 역시 서울 방향으로는 빠르게 차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목포 방향에서는 차들로 도로가 꽉 막혀 흐름이 답답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보시겠습니다. 용인 나들목인데요. 차량 흐름이 원활한 왼쪽 인천 방향과 달리 오른쪽 강릉 방향에서는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7시간 10분, 대전 4시간 10분, 대구 6시간, 광주까지는 6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는 안성 나들목에서 남이 분기점 사이 등 모두 95km 구간이 막히고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에서는 발인 나들목부터 당진 나들목 사이 등 56km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서용인 분기점부터 양지 나들목까지를 포함해 19km 구간의 차량 흐름이 답답합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수도권에서 모두 50만 대의 차량이 빠져나가고 42만 대가 수도권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정보는 스마트폰 지도 애플리케이션과 로드플러스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갓길 운행이 가능한 구간도 있으니 동승자가 미리 확인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벤트와 택배 배송 등을 가장한 사기 전화와 문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 24시간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이래준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부의 이가령 대장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세입이 있었다 보니까 대출 한도는 최대 한도로 해도 6천만 원에 금리는 5.5%까지 해서 진행 가능하시거든요. 통장 요구하는데 카드 요구하는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세상 천지에 돈 들이고 사기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실제 겪은 사례들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는 특히 미끼 문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설날 이벤트와 명절 인사, 명절 긴급 자금 지원이나 가짜 부고, 교통 범칙금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현혹해 돈을 가로채거나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깔려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한 해 7천억 원을 훌쩍 넘던 피해는 집중 단속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범죄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112 상황실과 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합동으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 사기 문자를 24시간 탐지하고 온라인 신고 창구를 마련합니다. 피싱 빅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하면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합니다. 공공과 금융기관 사칭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관세청 등 282개 기관은 문자를 보낼 때 확인된 발신 번호라는 안심 마크를 표기하고 해외에서 보낸 문자는 로밍 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문자에 함께 표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범죄에 쓰인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면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경고 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은행은 시간과 관계없이 피해 의심 거래를 탐지하면 즉시 지급 정지를 하고 올해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합니다.
은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금감원 등 감계기관에서는 은행권과 함께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또 대포 통장을 못 만들게 안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 기록이 있는 계좌는 거래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4차 소환 조사를 받고 영국으로 출국한 황 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 장면을 몰래 녹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황 씨 측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은 황 씨와 변호사를 함께 송치했습니다. 18년 전 13살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 대해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근식에게 청구한 성충동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논현동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걸 몰랐다고 주장했고, 사고 직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키우던 강아지를 안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생후 20일 남짓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친모 A씨와 연인 관계인 4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2월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민생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10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보고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함께 올해 주요 사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토론회 질문 드리기 전에 취임하신 지 한 달 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외교부 출신으로 경제 외교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한 달 반이란 시간 어떠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경제를 둘러싼 그 대외 환경들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시기에 장관직을 맡게 되었고 또 민생 경제를 최우선에서 지금 담당하는 장관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한 달 반 동안 정말 많은 현장을 다녔습니다. 저희의 이제 정책 대상자가 770만 명. 그러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합쳐서 770만 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장 밀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가능한 많은 분들 만나기 위해 시간을 보냈고 이제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고민하는 시기가 되어야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취임 일성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맡아보시니까 마음이 좀 가장 조급한 분야가 어떤 겁니까? 여러 분야가 다 정말 필요한 분야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733만 명의 소상공인 좀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부분 가장 먼저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아침에 열렸던 그 성수동에서 열렸던 민생 토론회에서도 이 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 토론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까요? 네, 앞에서 앵커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애로의 문제들 어떻게 부담을 어떻게 줄여드릴까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더불어서 또 그 사업하는 환경의 부분들에 있어서 생활 밀착형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또 많은 논의가 되었었지만 가짜 신분증을 활용해서 이제 술, 담배를 구입하는 그 청소년들 때문에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영업 정지라든지 가진금을 받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의 규제 개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저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요 세 꼭지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이슈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좀 아까 네. 토론 현장에서 강조한 것으로 들었는데, 자, 고금리, 고물가 사실 뭐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클 텐데 경영 부담 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경영 부담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부채율을 저희가 높게 봐야 될 텐데요. 자영업자들의 부채율이 통계를 나온 것을 보면 사실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한 1.7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고금리 문제가 아직까지도 저희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부채가 많아지면 이자율, 또 부채 상환의 부담 이런 분들이 있어서 취약 소상공인들을 통해서는 약간 그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저희가 느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면 생산자 가격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라는 것이 매출이 높아져도 높은 소득을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뭔가 체감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직도 좋아지지 않았구나 하는 부분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이 물가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비용이 아닐까 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네. 이 중기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 지원 방안을 좀 내놨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에너지 지원을 위해서 사실 이제 2020년 3월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소상공인들은 기업하시면서 문제가 있으셔서요. 작년 이제 예산 과정에서 2,520억 원을 저희 이제 중기부의 예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되게 영세 소상공인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월 3천만 원 이하의 매출액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제 본인 이제 사업장으로서 전기료를 부담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약 저희가 한 20만 원 정도, 126만 명에게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곧 이 에너지 지원 경비는 2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받고요. 해서 아마 3월 달부터는 20만 원씩 감면이 이루어지는 조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이자 부담, 고금리로 참 이자 부담도 상당한 상황인데 부채라든지 연체 걱정 크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연체 관련해 가지고는 좀 정부에서 이미 대책을 저희가 많이 수립을 했었는데요. 중기부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3천억 원 정도의 이자 환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이제 자금을 빌린 분들에 대해서 이자 환급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한 40만 명 정도에 대해서 한 150만 원까지 최대까지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금융권에서도 지금 1.5조 정도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 굉장히 큰 부담을 완화시킬 것 같고요. 높은 금리로 빌린 분들에게는 낮은 금리로 갈아타실 수 있는 대환 대출이라는 것도 5천억 원 저희가 올해 시작을 합니다. 곧 1분기에 저희가 다 이 대출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계 사항에서 또 이렇게 파업하시는 여러 가지로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금융위 상황이긴 하지만은 새 출발 기금이라는 것이 30조 지금 마련되어 있고 올해도 이 지원을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업과 관련된 컨설팅 부분과 포함해서 채무 조정까지 해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소상공인의 매출이 좀 늘어야 그래서 뭐 시장, 골목 상권도 같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통 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좀 있을까요? 네, 전통 시장이 사실 이제 활발한 민생 경제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 증진을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 4조 원 발행했는데 올해 5조 원으로 발행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1인당 또 2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발행 수준도 높이고요. 사용처가 한 20만 곳밖에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사용처도 한 25만 곳. 골목 상권까지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됐을 때 매출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설 연휴를 맞아서 저희가 또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전통시장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또 판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행축제라고 하는 아주 큰 소비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전통시장 상인들이 그 동행축제를 통해서 많은 매출을 증진할 수 있는 조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자 부담 완화책, 그다음에 아까 노란 우산 공제 개편안, 또 말씀하신 온라인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들어보니까 갑자기 세수 부족 뉴스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재원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재원의 부분들은 사실 저희 정부에 있어서는 재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여 우리 작년에 예산이 확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인력 네. 부족이 좀 만성적인 문제로도 지적되고 네, 있기도 네, 한데 네, 네. 어떤 좀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민생 토론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인력 문제 다뤄졌습니다. 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또 벤처 스타트업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먼저 해외 노동자들을 올해 최대로 저희가 이제 16만 5천 명 해외 노동자 E9 비자라고 하는 해외 노동자를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또 E7 비자라고 하는 좀 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저희가 3만 5천 명 정도 도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체에 이제 일괄적으로 좀 많이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벤처 스타트업들 쪽에서 지금 기술 개발자들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올해 중기부에서는 인도와 베트남에서 각각 400명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저희 스타트업 업계에다 직접적으로 매칭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외국 인력을 통해서 일단 여러 가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좀 초점을 둔 정책 올해 한 해 진행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관심인데 기술 탈취나 이제 갑질 행위 때문에 피해 사례도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기술 탈취 문제는 사실 사전에 탈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네. 중기부 차원에서는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기술 탈취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저희가 법률 정보를 많이 지금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 한 100명 정도의 자문단이 있고 기술 탈취와 관련 사전적인 조치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후에 만약 기술 탈취가 되고 난 상황에서는 올해 정부에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네. 저번에 손해 발생에 대해서 한 3배 이든 것을 5배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탈취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피해가 더 크다. 탈취를 하는 곳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들을 통해서 이런 기술 탈취는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엄중하게 수사도 하고 또 조정도 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국내 중소기업 또 국내 벤처기업이 해외 또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러한 기업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있을까요? 네, 저 벤처 해외 이제 많이 나가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도 있지만 벤처기업들도 많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출 바우처라고 하는 것을 해서 사실 수출하시는 분들은 마케팅 지원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또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은 스타트업들은 처음부터 해외를 중심에 두고 지금 분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 AI 뭐 이런 또 좀 해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런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지원도 우리 많은 프로그램으로 올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서두에 현장을 많이 다니셨다고 취임 이후 말씀하셨는데 저 연휴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가장 큰 애로사항은 좀 어떤 점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약속할 수 있는지 한번 끝으로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똑같은 말씀이 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애로는 비용의 부담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비용을 좀 어떻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정부가 올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되는 데도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 뭐 규제 좀 혁파해 달라. 사실 생활 밀착형 작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저희가 1,100개 정도를 이미 저희가 만들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규제 개선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이나 소상공인들도 이제 디지털화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하실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럼 디지털을 통해서 더 많은 소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이 제가 확인했던 것이고 앞으로 저희 중기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성과 내고 체감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토론의 제목이 살맛 나는 민생 경제더라고요. 네, 그런 환경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신청액이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9일 시작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신청 규모가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를 거쳐 실제 갈아타기가 이루어진 규모는 9,77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차주는 평균 1.55%포인트 금리 하락 효과를 받고 1인당 연간 294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11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노원과 도봉, 강북구 이른바 노도강 지역의 집값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미아동에 처녀 세대가 모여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9천만 원 하락했고 재작년 4월 최고점과 비교하면 30% 넘게 빠졌습니다. 높은 금리와 대출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중저가 주택이 모인 노원과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지역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도봉구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만에 0.11% 내려 서울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노원구와 강북구도 지난주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11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국은 전주 대비 0.06% 하락했고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지난주와 똑같은 낙폭을 유지했습니다. 전국 전셋값은 2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6%에서 0.07%로 상승폭이 커졌고 수도권은 0.05%에서 0.04%로 줄었습니다. 반면 지방은 전주 대비 0.03%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원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매매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로 전환하면서 전셋값은 소폭 반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중단된 이후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되는 올해 1월부턴 소폭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1에서 3% 금리가 매력적이라 고금리 차주의 대환 대출이나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대출 수요는 연내 꾸준할 전망입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규모가 작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일부 지역 집값 하락을 막는데 효과가 그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가 11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 회계연도 총 세입과 총 세출 마감 결과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은 45조 7천억 원이고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의 감액 조정과 정보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 규모는 10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회 평균 6만 3,500원, 월 평균 20만 7,2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 쇼핑과 쿠팡 11번가 등 5개 회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주문과 결제, 배송 과정의 만족도는 네이버 쇼핑이 가장 높았고 상품 만족도는 카카오 쇼핑이 가장 컸습니다. 모든 평가 영역을 고려한 종합 만족도는 쿠팡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 기간 97만 명이 몰리는 인천국제공항, 또 117만 명이 몰리는 김포를 비롯해 전국 지방공항은 북적이는 분위기입니다. 설 명절 분위기에 맞춰서 전통문화 체험 행사가 열린 가운데 시민들은 얼굴에 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고향 혹은 여행지로 향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명절 최대인 97만 명이 찾는 인천국제공항. 캐리어 가방을 든 귀성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서 같이 설날 맞이해서 가족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처음 해외여행. 네, 맞아요. 아프지 않고 그냥 여행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설 명절 분위기에 맞게 떡매치기와 제기차기 등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I think it's a great way to do it here at Incheon Airport to show it to all other international passengers and make them experience this Korean culture. 김포 등 전국 14개 지방 공항에도 연휴 기간 117만 명이 몰릴 전망입니다.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가는 비율은 19.6%로 이 중 91.6%가 국내,
8.4%가 해외여행입니다. 오키나와가 날씨가 좋고요. 또 엔화가 좀 싸죠. 그래서 환율도 좀 괜찮고. 저희 셋이 가는 거는 처음이라서 네, 저희 큰애가 결혼했고 그래서 못 가서 우리 셋이만 가게 됐어요. 특히 인천공항에서 출국이 가장 많은 날은 9일이고 12일에 입국이 가장 많을 전망입니다. 사전 등록한 안면 인식 정보를 이용하는 스마트 패스를 쓰면 출국 때 전용 라인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설 연휴 심야 여객 편의를 위해 11일과 12일은 새벽 1시까지 공항철도가 운행합니다. 또 경기 지역 공항버스의 경우 남양주와 용인으로 가는 노선을 신설하고 심야버스 운영을 확대합니다. 출입국 수속, 주차, 보안 검색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여객터미널 혼잡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서두른 탓에 피곤한 기색도 보였지만 시민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얼굴에는 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고향 혹은 여행지로 향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설일인 건군절을 맞아 국가 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면 도발 본거지를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남한을 동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은 남북 경협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정규군인 조선인민군이 창설된 날인 건군절. 지난해엔 75주년, 이른바 꺾어지는 해를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고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천리경 무력의 초강력의 실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은 인민군에게 어떤 전쟁 방식에도 대응해 단호히 제압 분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 세력들이 북한과 인민의 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려 한다면 도발 본거지들을 흔적도 없이 초토화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 경협 관련 법안을 폐지했습니다. 북남경제협력법과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등이 대상입니다. 2005년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본법이고 2011년 만들어진 금강산 관광특구법은 남한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잔재를 모두 청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로서는 억지와 대화의 병행 전략 속에서 중국을 중재자로 활용하는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은 또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우리와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관계를 한민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헤어질 결심을 한 북한이 후속 조치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조치가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이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해킹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규모 또한 계속 커지고 있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2017년에서 2023년 기간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의심되는 58건가량을 조사하고 있는데 30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은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특히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에도 핵무기를 개발해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는 등 안보리 제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재무부도 실태 확인과 함께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인공지능 관련 대담에서 북한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려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함께 가장 큰 위협 행위자로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과 연계된 네트워크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해킹하거나 허위정보 기술 노동자를 해외에 배치하는 등 디지털 경제를 점점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염수 5.5톤이 누출됐습니다. 이 도쿄전력은 220억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것으로 추산하면서 바다 유출 등 외부의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정화장치에서 오염수 5.5톤이 누출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어제 오전 원전 내 고온 소각로 건물 외벽의 배기구에서 오염수가 새는 것을 작업원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기구는 오염수 정화장치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밖으로 빼내는 구멍입니다. 오염수 누출로 가로 세로 4m, 깊이 1m의 물웅덩이가 만들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쿄전력이 추산한 방사성 물질 누출량은 220억 베크렐입니다.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치는 1억 베크렐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정화장치는 오염수에 포함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오염수를 우선 이 정화장치에 통과시킨 뒤 알프스로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없애고 탱크에 보관합니다. 도쿄전력은 원전 부지 외부에 누출에 따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누출된 오염수가 토양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토양을 수거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현장과 가까운 배수로에서 방사성 물질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고 해양 유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낸 공탁금을 우리 피해자 측이 수령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일본 히타치 조센 공탁금 6천만 원에 대해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히타치 조센 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가해 기업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선 트럼프가 독주하고 있지만 친트럼프 강경파가 득세한 공화당은 내홍에 빠져 있습니다. 당내 이탈표로 트럼프의 의중이 담긴 법안이 번번이 부결되면서 지도부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정책 실패를 바이든을 심판해야 할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coming into our country, many from prisons, jails, mental institutions, insane asylums, many terrorists coming into our country. That's really allowing insurrection. 친트럼프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하원 공화당은 국경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7석 더 많은 수적 우위로 탄핵안을 가결시켜 트럼프 대선 이슈를 부각할 심산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똘똘 뭉친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에선 이탈표 4개가 나오면서 탄핵안은 부결됐습니다. You're seeing the messy sausage making, the process of democracy play out. And it's not always clean, it's not always pretty, but the job will be done at the end of the day.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에 국경 통제 강화까지 한데 묶은 158조 원짜리 패키지 법안은 공화당 상하원 간 분열을 드러냈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도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존슨 의장은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따로 처리하겠다며 법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이마저 공화당 내 이탈표로 자초됐습니다. House is in chaos. It doesn't behoove the speaker well to block everything because 30 hard right-wing people just want chaos like Donald Trump does.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정책 실패를 부각하려는 트럼프가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도록 공화당 의원들에게 압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여야 간 대치는 더욱 첨예해지고
공화당 내 친트럼프 강경파와 그 외 의원들 간 의견차가 불거지면서 혼돈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사실상 단독 입후보한 네바다주 예비 경선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자 사기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가 불참한 이번 경선에서 헤일리 전 대사는 30% 득표에 그쳤고 유권자 63%는 지지하는 후보 없음에 한 표를 행사하면서 사실상 트럼프 지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네바다주 경선이 사기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트럼프는 처음부터 이를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폭설이 쏟아진 강원 산간 지역의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1급인 사냥이 탈진하는 일이 잦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때문이라고 하는데 밀렵이나 이른바 로드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강원 미시령 인근 지역. 도로 바로 옆으로 사냥 한 마리가 어슬렁거립니다. 잘 먹지 못해 기력이 다 있는지 행동이 굼뜹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냥은 원래 가파른 바위 근처나 험한 산악지대에서 서식합니다. 겨울철엔 주로 나무 껍질이나 이끼류를 찾아 먹는데 강추위로 땅이 얼어붙자 먹이를 찾지 못해 저체온 증세로 탈진한 겁니다. 겨울철 추위와 배고픔에 탈진한 사냥을 발견했습니다. 로드킬이나 밀렵 가능성도 있는 상황, 급하게 구조대원들이 투입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올겨울 구조한 사냥만 벌써 18마리째, 매년 2-3마리 정도였는데 크게 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데려가 봐서 체온부터 올려봐야 되는데 체온 올리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요. 탈진한 사냥을 구조하면 일단 응급수술을 진행한 뒤 체력 회복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 재활을 거친 후에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사냥이 나타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찻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행 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탈진한 사냥을 보더라도 먹이를 주거나 다가가는 건 안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 공단 측은 탈진한 사냥을 볼 경우 자치단체나 야생생물보존원에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아시안컵에서 4강 탈락의 고배를 마신 뒤 소속팀 토트넘으로 복귀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경기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아쉬웠다면서 주장으로서 부족했고 팀을 잘 이끌지 못했던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대한민국 축구 선수임이 너무 자랑스러웠다며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에 입단한 투수 고우석이 오는 11일 스프링캠프 합류를 위해서 내일 저녁 출국합니다. 고우석은 16일부터는 김하성 등 야수들도 참가하는 공식 합동 훈련을 시작합니다. 고우석은 샌디에이고와 2+1년 최대 $940만 계약했으며 올 시즌 마스이 유키, 로베르트 수아레스 등과 마무리 투수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내일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고 날도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낮 기온은 5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귀성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안전운전 해주셔야겠고요. 또 대기 정체로 인해 강원과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광주도 영하 2도, 부산은 3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5도, 전주 7도, 대구는 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연휴 동안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곳곳에서 공기가 탁하겠고요. 설 당일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